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요. 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교재. 자, 노동법의 이제 의의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노동법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노동법, 그렇죠? 노동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노동법이란 법은 왜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누구를 많이 보호해 주죠?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노동에 관한 어떤 노동을 보호하는 법률에 관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사용자가 노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법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노동법은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착취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세 봉건 시대라든가 시민법 시대, 이제 시민법 사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자본가 시민법 사회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노동법이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 즉 경제적으로 우월한 부분에 있는 자가 노동자를 갖다가 노동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 경제적 우월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를 개선해야 되겠다. 입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탄생한 법이 바로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동법. 그래서 노동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착취의 역사에서 탄생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법률과 다르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전에는 여러분들이 노동법이라는 법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동법이라는 법전은 없어요. 노동법 안에 근로기준법, 노조법, 그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그다음에 산재법,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를 노동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노동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있지는 않은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노동법의 역사를 잠깐 이따가 이제 법원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법 원에서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법전 보시면 다 근로기준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바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도 노동법이 있는데요, 노동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일본의 얘기를 종종 들어드릴 텐데, 기본 강의 때는 왜 들어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일본의 노동법을 계수를 했어요.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그래서 53년도에 우리 노동법이 이제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일본 노동법을 이제 모태로 해가지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륙법계와 뭐 영미법계에 관한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요. 법원 이제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라고 일본 노동기준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제 1호에 보면은 거기 근로자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로자란. 법전 한번 잠깐 볼까요? 법전 한번 보죠. 자, 법전 없으신 분, 오늘은 제가 스마트폰 허용해 줄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은 보시고요. 왜냐하면 안 보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음 시간에 안 보시면 제가 격하게 입어해 드립니다. 저희 사랑을 받고 싶으면은 안 가주시기 바라요. 자, 보시면은 2조 1항 제 1호를 보시면 근로자란 이제 정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노동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일본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근로라고 쓸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아마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노동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노동이란 말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률 교수님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임종률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 바로 위에 어떤 나라가 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죠. 예, 북조선이라고 해서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 무슨 당이 있죠? 노동당이라고 있죠. 노동당.
그 노동이라는 어떤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분단 사항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이제 반영해가지고 이 노동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근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임종률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이 근로라는 말을 주로 쓴다라고 보통 임종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의미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감 자체가 이제 위쪽에 노동당이라는 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입법을 근로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근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근로 3권, 다른 말로 하면 노동 3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노동 3권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하고 다 근로 3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근로권, 근로 3권, 노동권이라 보지는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 노동법의 개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이라는 건 착취의 역사예요. 착취의 역사에서 탄생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노동법의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노동법의 규율 이념이에요. 규율 이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율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 노동법에. 자, 계속 보시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이거를 규율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율 대상. 법 규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주 표현이 쓰일 거예요. 법 규범은 한마디로 법이란 얘기예요. 법 규범이라는 거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가 이제 취업 규칙이 배우는데, 취업 규칙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냐, 이게 계약이냐 아니면 법 규범이냐, 이런 이제 견해 대립이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제 법 규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법 규범이가 뭐냐면 하나의 법이라는 거예요. 취업 규칙도 보다 하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이 법 규범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 근거가 되는 어떤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보시면은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률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근로기준법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근로자를 위한 법이긴 하지만은 이 준수 의무자,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자는 누구냐면 사용자예요. 사용자. 왜냐하면 주 40시간까지 일을 해라, 연차는 15개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가 나오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고할 때 만약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누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근로기준법은 편면 적용된다 그래요. 누구한테? 사용자한테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휴가 줘라, 일을 쉬게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되게 착각하기 쉽죠. 아, 이거 근로자한테 적용된 법률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여기 키워드가 나오지만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요. 지휘 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이런 표현이 써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종속노동을 본질로 하는 법률이에요. 종속노동. 누구한테 종속?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종속돼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속성이 있어야 돼요. 종속성. 그러니까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 종속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속성. 왜냐하면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했어요?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용자하고 종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속성이 있어야지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만약 종속성이 없어요. 종속성이 없으면은 그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종속이 돼서 노동력을 제공해야지만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노동법의 권리 의무에 주체할 때
그럼 임원이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은 있어요. 그 지위가 명목적이고 형식적인지 대법원 판례에서는 또는 사용자와 지휘 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를 그 보수를 지급받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임원이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요. 만약에 대표적으로 보통 임원도 등기 임원이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회사를 아직 다녀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등기 임원은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등기를 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이제 등기 임원이라 얘기해요. 보통 이제 그 이사라든가 감사 이런 분들이 이제 등기 임원을 하는데 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물론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하고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받으면은 가능해요. 근데 왜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제 법이라는 것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전공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1차적인 판단 기준은 형식이에요. 1차적인 판단 기준은 형식이 뭐냐면 등기부 등본상에 내 이름이 있느냐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을 따지게 돼요. 실질.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상에 있지만 내 이름이 있지만은 그럼 사용자하고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느냐? 그러면은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임원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례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형식을 봐요. 만약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뭐죠? 일단 근로자로 볼 수 있죠. 근로자가 아니라 만약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만약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근로자로 봐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보통 위장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주일 적용해야 되고 연차 적용해야 되고 해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고 서면 통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동법들의 기준들이 적용이 돼요. 근데 그런 게 귀찮아. 그럼 뭐예요? 그냥 우리 4인 대 4인 간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자. 그러니까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민법상 계약을. 민법과 노동법의 차이는 민법은 4인과 4인 간의 계약이에요. 물론 노동법도 4인과 4인 간의 계약이죠. 4인이 누구예요? 사용자,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앞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만약에 제가 강의하는데 이거 학습 자료 좀 조금 좀 도와달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요. 이거는 사실 종속적인 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냥 4대 보험 적용하고 정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웃소싱 형태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도급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업무를 위임하는 거죠. 그 업무에 대해서. 근데 이 민법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단 민법 103조에 반하지 않는 이상. 뭐죠? 민법 103조가 뭐죠? 여러분 1차 공부하시잖아요. 반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그 내용이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노동법상의 계약은 근로계약은 정해져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인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체결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민법 103조에 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제한이 되어 있죠. 민법상 계약보다는 이 노동법상 계약, 근로계약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럼 1차적으로는 뭐죠? 그럼 근로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웃소싱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형식을 봐요. 형식이 어떻게 되냐. 형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문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사건을 맡아서 해볼 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 임금체불 사건을 맡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노동청에 만약에 가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노동처에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즉 고용노동부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면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케이스 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건 푸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면에서 이 사람 근로자다 판단하면은 그때부터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다 해서 근로기준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자 청구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형식이 그렇지만 실질을 한번 따져봐야죠. 만약에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종속 노동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뭐냐면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법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법전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법전에서는 아까 나왔죠. 근로자는 저기 1항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하는 자.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A라는 자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판례에서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 이제 기준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학이에요. 여러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케이스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의 쟁점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결론이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이라는 건 해석학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근데 2차는 굉장히 쉬워요. 쉽다고 표현하기 좀 어불성설이지만은 판례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판례 입장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판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판례. 그게 바로 정답이거든요. 1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노동법의 규율 대상인데 아까 규율 대상은 뭐라고 그랬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인데 첫 번째 이제 노동관계. 노동관계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근로관계를 말하죠. 근로관계. 그래서 이 근로관계라는 표현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로관계라는 표현도. 자, 보시면 근로관계 정의가 뭐냐면 노동관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계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과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관계를 노동관계라고 한다. 즉 뭐냐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뭐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근로관계 또는 노동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관계가 있어야지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근로관계 이전.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모집 채용 단계다. 만약에 공고를 냈어요. 회사에서. 직원을 몇 명 뽑습니다라는 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를 내면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의 어떤 노동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근로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이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이 돼야지만이 뭐예요? 노동관계, 즉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채용 단계는 뭐예요? 근로관계 이전 단계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전 단계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관계, 즉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문서로 체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 여러분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구두로도 가능해요. 즉 의사의 합치로 가능한 거죠.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그때부터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노동법에서 비전형 근로관계로서 채용 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지울게요. 예전에 이제 97년도 IMF 이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여서 우리나라가 그때는 4학년 1학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 채용이 다 됐었어요. 4학년 1학기 때. 예, 오, 진짜 놀랍죠, 그렇죠? 진짜 꿈만 같은 일인데, 그래서 그때는 거의 1학기 한 초반 때 채용이 다 되면은 거의 2, 3,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이라든가 2학기 때는 교수님이 알아서 학점 줬어요, 그냥 알아서 학점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만 같은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잃어버린 30년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일본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채용 내정이 되는 거잖아요. 채용 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채용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학교를 졸업을 해야지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아직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둔 거.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지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구두로서 일단은 근로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원서를 냈어요. 지원서를 내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고 싶다. 삼성전자 지원서를 냈는데 삼성전자에서 서류 보고 면접 보고 합격했습니다. 통보해 주지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렇죠? 통보가 되면은 그때부터 근로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비전형 근로관계 배울 때 이제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은 우리 민법상 111조 보면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제 의사표시를 해요. 도달이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채용 내정이라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죠.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격지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격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민법 아마 531조를 보시면은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 효력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제가 이제 법을 대부분 공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여기 조문 한번 잠깐 보세요. 제2조에 가로치고 정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제2조 보시면은 조문 한번 잠깐 보세요. 네, 근로기준법 잠깐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2조에 제2조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라고 되어 있죠. 이 조문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여기 괄호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에서는 표제라고 얘기해요. 표제를 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와 인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제만 알면은 쉽게 조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민법 제531조의 표제가 뭐냐면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뭐냐면 격지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냐면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가 뭐죠? 보낼 때, 즉 삼성전자에서 학교 통보를 보낼 때 성립이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채용 내정이라 하는 것은 보낼 때 근로관계 성립이 돼요. 내가 받기 전에 삼성전자 보낼 때부터 이미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로관계 성립됐으니까 뭐죠? 그때부터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채용 내정 상태에서도. 그럼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 뭐가 돼요? 해고가 되는 거예요. 해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예전에. 이 IMF 사태 때 채용 내정 취소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도산하고 부도가 나는데 채용 내정자들을 어떻게 채용할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없어지는데 다 채용 내정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채용 내정자들이 이게 부당해고다라고 해서 많이 다퉜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저희 이제 다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아마 채용 내정 배울 텐데 그때 아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근로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이제 근로관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성립을 하면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의사표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죠, 채용내정, 그렇죠? 채용내정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종속노동이에요. 이 노동법의 본질은 종속노동이라고 그랬죠. 이 종속노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노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노동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인적 종속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적 종속성.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즉 경제적으로 내가 이 사용자한테 종속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농사 시장을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 농사 시장에 진입할 때 이 사용자가 아니면 진입을 못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속성의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노동법 1의 대표적인 법률이 근로기준법이고 노동법 2의 대표적인 법률이 이제 노조법이라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있고 노조법상 근로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2조 1항입니다. 1호. 자, 그래서 법전을 안 두고 다니시면 힘드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봐야 되니까. 자, 근로자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노조법상 근로자 한번 볼게요. 노조법상 근로자 한번 보시면은 자, 만약에 법전 없으시면은 교재 보셔도 돼요. 교재 어디 보시냐면 노조법상 근로자 파트 보시면 됩니다. 어디 보시냐면 몇 페이지냐면 저희가 41페이지죠. 네, 4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와요. 서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노조법 제2조 1호에서는 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조금 뭔가 다르긴 하죠. 그렇죠? 이따 다른 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노동법상 권리 의무 주체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근기법상 근로자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여긴 비슷해요. 그렇죠? 노조법상 근로자하고. 근데 뭐냐면 임금을 목적으로 다음에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려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돼요.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용자하고 종속적인 관계.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거는 사용자하고 종속적으로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노동에서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기준상 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인적 종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종속 뭐냐면 아까 노조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 하나요, 안 하나요? 노조법상 근로자는 일 안 하죠.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 종속성.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만 있으면 인적 종속성이 없어도 돼요. 이게 사실은 판례가 바뀐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 노조법상 근로자도 인적 종속성을 중시했었어요. 예전 판례들은 제 교재에 이따 나오지만은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소위 이제 재능교육 사건이라고 이 사건에서 판례가 이원화를 했어요. 근기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한다라고 이원화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이후 재능교육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해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인적 종속성이 중요하긴 한데 경제적 종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이.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면은 자, 10페이지에 두 번째 종속노동 한번 볼게요. 자, 노동법은 자, 노동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 보시면은 독립적 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법 이꼴 종속노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종속노동은 두 가지의 종속성, 즉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자, 근로자는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 상대방과 평등한 위치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대등한 관계에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노무사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용자 아니면 내가 진입할 수 없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경제적 종속성의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근로자는 그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인격과 분리해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 인적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인적 종속성의 부분이죠. 인적 종속성 대표적으로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 왜냐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되니까 인적 종속성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하는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시민법과 이제 노동법 문제인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시민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자, 보시면은 의례 한번 볼게요. 자, 근대 초기에 시민 계급의 주도로 성립된 자본주의 사회는 보통 그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시민법을 확립을 하였는데, 시민법은 사법, 공법, 형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의 보장과 계약 자유 및 과실 책임주의를 그 원리로 하고 있다.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 봉건 시대의 어떤 그 착취의 역사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큰 특징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유권의 보장, 두 번째 계약 자유, 그다음에 세 번째 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주의는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본인 책임.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자, 두 번째 방가로 2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근로 조건. 그러니까 시민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뭐냐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제적인 실력 차이는 무시하고 고용계약의 내용을 이로써 성립하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은 어떠한 것이든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의 결과물로서 법률상 인정되었는데, 즉 뭐냐면 법적 제도적인 어떤 제재 장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우리 17조의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부분이 나와요. 17조 한번 잠깐 보면은 법전 한번 볼게요. 표제가 뭘로 돼 있죠? 표제가 근로조건의 명시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시민법 이전 단계에서는 뭐였냐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하니까 사용자한테 유리한 조항들로 많이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계약 조항의 제재.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보상의 어려움. 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보상의 어려움은 뭐냐면 여기 보시죠.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시민법 하에서 이와 같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 즉 뭐냐면 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어려움 뭐냐면 과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왜냐하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랬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사용자한테 유리한 계약 조항들만 있기 때문에 내가 과실이 없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해고를 만약에 당했어요. 그럼 해고가 부당하다는 건 누가 주장하죠? 근로자가 주장하겠죠. 그렇죠? 그럼 해고가 정당하다는 건 누가 주장해요? 사용자가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입증 책임의 문제가 다 따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로 산업재해가 있더라도 내가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걸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재해 근로자가 해야 돼요. 근데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계약 조항 자체가 다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고 그와 같은 문서 자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서 자체 만약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조항 자체가 사용자한테 유리하고 문서 자체가 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 과실이 없다라는 거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자, 네 번째, 해고의 자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법 하에서는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해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법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취의 역사다. 한마디로 줄이면. 자, 보시면은 노동법의 발전과 시민법 원리의 수정. 즉 노동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법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뭐였죠?
소유권의 보장,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계약 자유 원칙 좋아요. 근데 뭐죠? 제재가 없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17조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가 아무리 계약을 하고 싶어도 이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수정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즉 노동법은 심의법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의법의 3대 원리 뭐였었죠? 소유권 보장, 그다음에 과실 책임주의, 계약 자유 원칙.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노동보호법이고요. 자 보시면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는 입법이 생성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방가로 3번의 산재보상제도. 아까 전에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을 못해서 산재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라는 제도도 이제 신설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산재법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일정의 보상을 받도록 하는 산재보상제도가 이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재법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떠나서 근로자가 어떤 고의 또는 과실, 물론 이제 의도적인 고의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산재를 당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고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산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과실이 없어도 인정을 해줘요. 이 산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법적 보호를 더 넓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취직지원제도와 실업급여. 자, 실업과 취직의 문제에 관하여는 국가가 구직자에게 직업 소개나 직업 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취직 지원 제도나 실업자에 대한 보험급여 등을 해서 생활 지원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보통 실업급여 여러분들 실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무조건 뭐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에 이제 180 이상 가입을 해야지만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연령이라든가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이 실업급여를 둔 이유가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2020년도 12월 달에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가 지금은 윤석열 정부지만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화를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2020년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모든 이제 그 근로자 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든지 다 노무 제공자들 포함해가지고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이제 제정이 바뀌었죠.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뭐 노동력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요즘 이제 노무 제공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무 제공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무 제공자들도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화를 이제 현실화한 거죠, 법으로서. 자, 다섯 번째 이제 근로 3권의 보장 부분. 뭐 근로 3권의 보장 부분은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노동법의 이념 및 목적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법으로 노동법은 종속 노동 관계를 이제 관계로 해가지고 개별 관계에서의 국가의 개입하는 방법과 집단 관계에서 집단적 사적 자치의 방법이라는 노동 문제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그다음에 생존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노동법의 체계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가 있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잠깐 보죠.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예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와 근로자, 즉 여기서 근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별 근로자예요. 개별 근로자의 관계를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이 뭐가 있냐면 근로기준법이죠. 즉 뭐냐면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집단적 노사관계죠. 여기 근로관계고, 그렇죠? 집단이에요. 개별이고. 뭐냐면 이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관계.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이 뭐냐면 노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법의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뭐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이죠. 그렇죠? 근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 뭐냐면 근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원, 공무원, 노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단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부분을 규율하는 법률이니까. 그래서 법은 노동법의 체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법 1이고 여기 노동법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보면은 개별적 노동관계, 즉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 성립 종료 등을 둘러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개인과 누구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이 밑에 나와 있지만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최저임금법, 또 기간제, 또 단시간 법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그래서 규율 방식을 보면은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에 관해서 15개 줘라. 아니면은 주의를 반드시 줘라.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제 강제하는 거죠. 사용자한테. 그렇죠? 근로자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규율하는 방식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다음에 13페이지.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노조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노동조합의 노동관계 조정법을 줄여서 보통 노조법이라고 약칭 노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규율 방식은 뭐냐면 노사 당사자의 집단적 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이에요. 국가가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의 집단적인 어떤 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로 뭐가 있냐면 협력적 노사관계 부분. 우리 이제 시험범위 우리 교재의 가장 마지막에 노사협의 제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근로자와 보시면은 근로자의 경영 참가 내지 노사협의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법률이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근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노동쟁송법, 우리 행정쟁송법이라는 시험범위 과목이 있지만은 노동쟁송 파트가 있어요. 쟁송이라는 건 다툰다는 거거든요. 다투는 건데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위원회법.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해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사 명령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가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다르게 노동법원이라는 게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합격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노동법원을 만들자 말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논란은 사실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 대한 대리권이 없어요.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대한 대리권은 있어요. 변호사도 노동위원회 대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대리권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대리권은 노무사하고 변호사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막 행정사들이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제 그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업역 간의 다툼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업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동위원회 제도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밥그릇 싸움, 즉 뭐냐면 노동법원에 대한 대리권은 누가 갖느냐.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당연히 법원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노무사들은 뭐라 하겠어? 아니, 니네 전문성 없잖아. 전문성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가져야지. 노동법원인데. 이거에 관한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입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국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임위를 통과하지를 잘 못해요. 상임위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문제. 근데 이게 국민적인 여론이라든가 사실 노무사회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노동위원회
예전에 노동법원을 만드는 쪽에 좀 적극적이었는데 요즘 추세는 뭐냐면 노무사회에서도 뭐냐면 그 노동위원회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노동위에서 전문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노무사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노동법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이제 노무사회도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동법원이 설치가 되면은 사실 이제 대리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누구한테 줄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같이 가질지 뭐 변리사처럼 변리사도 특허법원에서 2심 법원에서는 이제 변호사도 대리권 아니 변리사도 대리권이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실무에 있다 보니까 뭐 가끔 이제 이런 실무적인 얘기도 가끔 여러분들이 해드리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노무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뭐 합격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뭐 들어보실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뭐 왜냐하면 아 노무사 이런 일을 하고 밖에서 또 이런 것도 하고 하는구나 네, 그런 걸 간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 가끔 이제 수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무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실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이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거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무적인 얘기를 가끔 실무하다 필요할 때는 그런 거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노동위원회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안에 이제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노동 쟁송과 관련된 부분이죠. 쟁송은 누구예요? 다투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용자 근로자의 다툼 이런 것들이 노동 쟁송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이제 법원 부분인데요. 이 법원은 그래도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고 최근에 기출도 있습니다. 30회 때 기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